장례식장, 하얀 국화 아래 김기태라는 이름이 적힌 빈소 안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빈소에 전화벨이 울렸다. 정순 씨 전화요. 직원이 그녀를 불렀고 정수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이, 나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말라있던 눈가가 젖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봄날이라는 작고 조용한 꽃집. 정수는 매일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어 바닥을 쓸었다. 그녀의 손길이 머문 자리는 말끔하게 정돈되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덤덤하게 머물러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는 늘 좋아하던 꽃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꽃이에요? 등굣길 어린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정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프리지아야.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꽃이지. 아이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뛰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오전 7시 반.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어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주문서를 확인하고 진열된 꽃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아니, 매일 아침 도착하는 그 꽃다발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8시 10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벨소리. 배달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포장지에 쌓인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그건 이미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처음엔 누가 보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름도 발신인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마치 그 꽃은 누군가의 마음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오늘은 수선화네요. 정순이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노란 수선화 다발 사이에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에게 첫 수선화를 보냈던 날이 생각나요. 여전히 당신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정수는 그 카드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작은 나무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에는 이미 수십 장의 카드가 쌓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그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이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째서 그녀가 좋아했던 꽃의 종류를 모두 알고 있는지, 왜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있는지. 창가에 꽃을 진열하던 손길이 멈췄다. 수선화, 프리지아, 튤립, 라벤더, 카라. 하나하나가 모두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10대 시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 첫사랑에게서 받은 첫 프리지아. 함께 걸었던 봄날에 피었던 튤립. 고요한 여름의 라벤더 향기. 그 모든 장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우체부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정순 선생님 등기우편입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주소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익숙하지 않은 떨림, 그리고 예감.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순에게. 그때 떠나서 미안했어. 이제야 편지를 보낼 용기가 생겼네. 아직도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기태. 정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었던 이름이 깨어났다. 기태. 그녀의 첫사랑. 한때 모든 봄을 함께 나누었던 소년.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라졌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이름.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일까? 그리고 왜 지금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걸까?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살짝 앉은 표지를 천천히 열자 60년대 흑백 사진들이 그녀를 반겼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까끔한 교복 차림의 소년. 사진 아래에는 1965년 봄소풍, 정순과 기태라고 적혀 있었다. 정순 씨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었다. 기태야, 너 어디 있었니? 기태는 그녀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었다. 문학 소년이었던 그는 늘 시집을 품에 안고 다녔고 정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구를 읽어주곤 했다.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기태가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작별 인사도 없이. 정순의 부모님은 공부에 방해되는 연애는 잊어버려라며 그녀를 서울로 데려갔고 그렇게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정순은 결혼도 하지 않았다. 한때는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태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왜 지금에서야? 정순 씨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편지는 베개 밑에 숨겼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어쩐지 배달부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8시 10분 어김없이 배달부가 문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오늘의 꽃은 라벤더였다. 정순 씨는 서둘러 카드를 찾았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기입니다. 지금도 라벤더 향을 맡으면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태로부터. 이제는 확실했다. 3개월 동안 그녀에게 꽃을 보내던 사람은 기태였다. 정순 씨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정순 씨는 처음으로 꽃꽂이 수업을 취소했다. 대신 그녀는 봉투에 적힌 A 주소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해외 우편을 보내고 싶은데요. 정순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집에 돌아와 정순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일기는 10년 전에 쓴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50년 만에 기태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58살의 내 심장이 18대처럼 두근거린다. 다음 날부터 정순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오는 꽃다발은 이제 단순한 꽃이 아니라 기태의 메시지였다. 카네이션, 장미, 튤립. 각각의 꽃에는 그들의 추억이 담긴 카드가 함께했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온 2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봉투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1965년 정순과 기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기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50년간 내 지갑 속에 있던 사진입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주세요. 정순 씨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감정이 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봄이 깊어갈수록 정순 씨의 마음속에도 변화의 꽃이 피어났다. 매일 아침 도착하는 꽃다발과 카드를 기다리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꽃꽂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정순 씨의 변화를 느꼈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중년의 수강생이 물었다. 정순 씨는 수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 자신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수업 후에는 종종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했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색색의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얇은 책 한 권이 함께 들어 있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첫 페이지에는 기태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순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서 당신에게 읽어주었던 시집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미국 L.어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봉투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전화해 주세요. 내 번호는 1-213-XXX-XXXX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태.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5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배달부가 평소보다 큰 꽃다발을 들고 왔다. 하얀 카라 백합 다발이었다. 카드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월 17일. 그날은 기태가 갑자기 사라진 날이었다. 정순 씨는 오랜 기억을 더듬어 갔다. 그들은 동네 뒷산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기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다. 용기를 내어 기태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것이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입에서 뛰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노년의 남성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다. 50년 만에 듣는 기태의 목소리.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기태 씨, 정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흐느끼는 소리. 정순 씨, 정말 당신인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50년의 시간을 메우기엔 한 통의 전화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태는 정순에게 부탁했다. 어로 와주시겠어요?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순 씨는 망설였다. 평생을 살아온 한국을 떠나 낯선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정순 씨가 어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그날 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누구?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순 씨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정순 씨의 딸 수진이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수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설에 다녀갔기에 정순 씨는 더욱 놀랐다. 수진아, 웬일이니? 갑자기? 어머니께 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순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안으로 들였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은 어머니의 여권과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다. 어머니, 어에 가시려고요? 정순 씨는 순간 당황했다. 딸에게 기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게 옛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혹시 김기태라는 분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정순 씨는 놀라움에 차를 쏟을 뻔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그분 때문이에요. 김기태라는 환자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한국인 의사를 찾으셨고 우연히 제가 맡게 됐어요. 수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처음엔 몰랐는데 그분이 계속 정순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셔서 혹시나 해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순 씨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분 상태가 어떠니?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로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겨우 찾은 첫사랑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니. 너무 잔인한 운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그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날 밤 정순 씨는 급히 짐을 챙겼다. 수진이 가져온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기태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남았다고 했다. 다음 날 정순 씨와 수진은 어행 비행기에 올랐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정순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넓은 바다와 하늘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닮아 있었다. 어머니, 기태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주 편지를 보내셨다면서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아세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50년간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다. 제가 기태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에 도착한 후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병실 앞에 서자 정순 씨의 다리가 떨렸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정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만은 정순 씨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정순 씨. 기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수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기태 씨.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기태의 손을 잡았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지. 당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 정순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50년간 그 의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예요. 그날 3월 17일에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노랗게 변색된 편지지에는 어린 기태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정순에게 오늘 당신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미국으로 가요. 내 삼촌이 미국 대학에 갈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과 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기태. 정순 씨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기태가 그녀에게 청혼하려 했다니. 그런데 왜? 기태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아침 징집 영장이 왔어요. 군대에 즉시 입대해야 했죠. 당신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고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60년대 중반 많은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다.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영장을 받았어요.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
기태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당신을 찾았지만 이미 서울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주소도 모른 채. 나는 약속대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잊으려 했지만 기태는 힘겹게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이건 내가 50년간 써온 편지들이에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서랍 안에는 노란 편지지 뭉치가 가득했다. 모두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죽기 전에 당신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꽃을 보내기 시작했죠. 정순 씨는 기태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의 햇살은 서울과 달랐다. 건조하고 따스한 공기가 병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정순 씨는 일주일째 기태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실에 신선한 꽃을 들고 왔다. 오늘은 기태가 좋아했던 프리지아였다. 여전히 봄 같은 분이시네요. 기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 씨는 미소 지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히려 시간이 그 감정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 듯 했다.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정순 씨가 대답했다.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만들어 왔어요. 기태 할아버지도 한국 음식 드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수지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미국행과 오래된 첫사랑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기태의 담당 의사가 병실에 찾아왔다. 정순 씨와 수지는 복도로 나가 의사와 대화를 나눴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김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2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순 씨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통증 관리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순 씨는 기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다. 의사가 얘기했군요. 기태가 물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기태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에요. 당신을 만나볼 수 있어서.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정순 씨는 기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른 손등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서 결혼해요. 기태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순 씨, 50년 전 당신이 하려던 청혼, 이제 제가 받아들일게요. 늦었지만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정순 씨는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대며 말을 막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은 부부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도움을 주기로 했다. 병원 채플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 이틀 후 병원 채플에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환자복을 입은 기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정순 씨는 수진이 급히 구해온 흰색 원피스를 입었다. 병원 목사님이 주례를 섰고 몇몇 병원 직원들과 수진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김기태 씨, 당신은 정순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기로 맹세합니까?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정순 씨, 당신은 김기태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기로 맹세합니까? 정순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수진이 준비한 간단한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기태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속삭였다. 정순 씨는 기태에게 몸을 숙여 부드럽게 입맞춤했다. 채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기태는 정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이건 내가 50년간 모아온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편지, 사진, 생각들. 정순 씨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쓴 수백 통의 편지와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말라 보존된 꽃잎들이 가득했다. 당신을 위해 쓴 시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정순 씨는 말없이 기태를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50년의 이별과 슬픔을 지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만나 사랑을 완성하는 것. 그날부터 정순 씨는 병원 근처 호텔 대신 기태의 병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간호사들은 특별히 접이식 침대를 준비해 주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5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당신이 지켜본 별들도 내가 봤던 별들이었군요. 기태가 말했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제 그 길이 다시 만나 비록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기태와 정순의 결혼 생활은 병원 침대와 휠체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매일 아침 정순 씨는 기태의 얼굴을 씻겨주고 면도를 도와주었다. 점심에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고 저녁에는 기태가 쓴 시를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어느 아침 정순 씨가 물었다.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순 씨가 곁에 있어 행복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뭐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요. 젊었을 때처럼 함께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정순 씨는 기태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오후 수진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왔다. 기태 할아버지, 어머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수진은 노트북을 펴고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가상현실로 만든 여행 영상이었다. 파리의 에펠탑, 베니스의 운하, 교토의 벚꽃길.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360도 영상이었다. 못 가본 곳들을 함께 여행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기태의 눈이 빛났다. 정말 멋지구나. 고마워, 수진아.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1시간씩 가상 여행을 떠났다. 노트북 화면으로나마 세계 각국을 함께 여행하며 그들은 젊은 시절에 꿈꾸던 신혼여행을 뒤늦게 경험했다. 결혼한 지 10일째 되는 날 아침 기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자주 흐려졌다. 의사는 정순 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기태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잠시 안정을 찾은 기태가 눈을 떴다. 정순 씨,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50년 동안 써온 일기. 모두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꽃집으로. 그곳이 당신의 삶이니까.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요. 기태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정순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해요. 정순 씨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순 씨는 기태의 오래된 편지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50년 동안 쓰인 수백 통의 편지. 그녀는 그것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뒤 하얀 리본으로 묶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앉아 편지 묶음을 내밀었다. 여기, 당신의 편지들이에요. 제가 정리했어요. 기태는 눈을 겨우 뜨고 편지 묶음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이제 당신 거예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50년 동안 간직해온 마음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썼어요. 그녀는 자신이 쓴 편지 한 통을 기태에게 건넸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기태에게 50년간 당신이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저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 정순 드림.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순 씨,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정순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태 씨,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마침내 정순 씨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다. 정순 씨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태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의 손을 가슴에 안았다. 그들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50년의 그리움과 2주간의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었다. 기태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된 유골은 반은 미국의 바다에, 반은 정순 씨가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순 씨는 기태의 집을 정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책장에는 그가 평생 모은 책들이,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이 어머니를 도와 짐을 정리했다. 어머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태 씨가 원했던 대로 내 꽃집으로 돌아갈 거야. 정순 씨는 기태의 유골함과 편지들, 그리고 그의 시집들을 챙겼다. 그것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오후, 정순 씨는 오랜만에 봄날 꽃집의 문을 열었다. 2달간의 부재로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정순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문방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어제 돌아왔어요. 미국은 어땠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정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꽃집을 정리한 후 정순 씨는 기태의 유골함을 꺼냈다. 그의 유언대로 그녀는 내일 한강에 남은 절반의 유골을 뿌릴 계획이었다.
기태는 자신의 영혼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나누어져 있기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와 같이 7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더 이상 8시 10분에 오는 꽃다발은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꽃을 정리하고 오전 수업을 준비했다. 선생님, 오후에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강생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미국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셨어요?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정순 씨는 한강으로 향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하는 강가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기태의 유골을 물에 뿌렸다.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기태 씨. 평안히 쉬세요. 유골을 뿌린 자리에 그녀는 프리지아 한 송이를 띄웠다. 그들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기태의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었다. 5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할 특별한 상자를 준비했다. 다음 날부터 정순 씨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7시 기상, 7시 30분 가게 문 열기, 8시 커피 한 잔. 하지만 이제 8시 10분이 되면 그녀는 직접 꽃 한 송이를 꺾어 창가에 놓았다. 기태를 위한 헌정이었다. 선생님, 이 꽃은 팔지 않으세요? 어느 날 손님이 물었다. 창가에 놓인 프리지아였다. 아니요, 이 꽃은 팔지 않아요. 정순 씨가 대답했다.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창가의 꽃에 대해 물었다. 매일 바뀌는 하지만 결코 팔지 않는 그 꽃에 대해. 정순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꽃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오고 프리지아 대신 장미가 창가를 장식했다. 정순 씨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더 유명해졌다. 팔지 않는 꽃이 있는 꽃집으로.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저기, 혹시 창가의 꽃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정순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네, 있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랑 이야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태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만남부터 이별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의 결혼 생활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 여성은 블로그 작가였다. 그녀는 정순 씨의 허락을 받아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담았다. 50년의 기다림, 2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정순 씨의 꽃집을 찾았고 창가의 꽃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정순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기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를 기리는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분은 평생 시를 썼어요. 이런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정순 씨는 손님들에게 기태의 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그가 그녀를 생각하며 쓴 시들. 많은 이들이 그의 시에 감동했고 결국 출판사에서 그의 시집을 내자는 제안이 왔다. 50년의 편지라는 제목의 시집이 출간되었을 때 정순 씨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섰다. 출판 기념회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집은 제 남편 김기태가 50년 동안 저를 생각하며 쓴 시들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헤어졌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만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이 늦게 찾아온 사랑, 그리고 평생의 기다림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시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중년, 노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시들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정순 씨의 꽃집은 이제 단순한 꽃집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었다. 창가의 꽃은 매일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헌사였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순 씨의 꽃집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혹시 김기태 씨의 부인이신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기태의 군대 동기 박중현이라고 합니다. 기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차를 대접하며 그녀는 기태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태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박중현 씨가 말했다. 베트남에서도 나중에 미국에서도 항상 한국에 두고 온 첫사랑 이야기를.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군복을 입은 젊은 기태의 모습이었다.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태가 항상 당신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정순 씨는 감사의 마음으로 사진을 받았다. 기태의 인생에서 그녀가 몰랐던 부분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조각이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태의 이야기를 들고 정순 씨를 찾아왔다. 미국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의 시를 좋아했던 독자들, 그리고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정순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기태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갔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고 지역 문학 모임에서 시를 발표했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다고 했다. 기태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50대 여성이 말했다. 그분은 항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특히 정순이라는 이름의 첫사랑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정순 씨는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했다. 기태의 인생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기태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 그가 쓴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들의 짧았던 결혼 생활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들을 책으로 엮기로 결심했다. 50년의 거리, 2주의 영원 마이너스 책의 제목이었다. 정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다. 첫사랑의 설렘, 이별의 아픔, 긴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재회와 이별까지.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70대 노부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에 잃어버린 순수한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정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순 씨의 꽃집을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 정순 씨는 꽃집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마련했다. 기태의 서재라는 이름의 그 공간에는 기태의 시집과 그가 좋아했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겨울날 한 고등학생이 정순 씨를 찾아왔다. 저 김기태 씨의 시를 읽고 왔어요. 제가 문학반인데 그분의 시가 너무 좋아서.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소녀의 모습에서 옛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어떤 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책을 펼쳤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기태가 쓴 시가 있었다. 첫사랑에게라는 시요. 특히 이 구절이 좋았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당신의 눈빛은 내 꿈속에 살아있네. 정순 씨는 눈을 감았다. 그 시를 쓸 때의 기태를 상상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늦은 밤 책상에 앉아 그녀를 생각하며 펜을 든 모습. 정말 아름다운 시지.
정순 씨가 말했다. 내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니 기쁘구나.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주변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시 낭독회를 열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기태의 서재에 모여 시를 낭독하고 자신의 글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50년 전 기태 씨도 너희들처럼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이었어. 정순 씨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고 그것이 5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진심을 담은 글은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을 잃지 않는단다. 정순 씨의 봄날 꽃집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꽃과 문학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 사람들은 꽃을 사러 오기도 하고 책을 읽으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왜 그 꽃만 판매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창가의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가장 좋아한 꽃이에요. 정순 씨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8시 10분이 되면 창가에 그날의 꽃을 놓았다. 봄에는 프리지아,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어느 날 수진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꽃집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기태 할아버지도 이걸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순 씨는 딸을 안아주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기태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수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비록 기태는 이제 없지만 그의 사랑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듬해 봄 정순 씨는 큰 결심을 했다. 기태의 고향인 전라남도 구례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곳은 기태가 자란 곳이자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구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정순 씨는 50년 전의 추억을 더듬었다. 학교 앞 작은 서점, 둘이 함께 시를 읽던 강가, 그리고 그들의 약속 장소였던 산책로.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곳이에요. 정순 씨는 작은 언덕에 서서 중얼거렸다. 기태 씨가 오지 않았던 그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기태의 유골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집에 왔어요, 기태 씨.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정순 씨는 유골을 바람에 날렸다. 봄바람이 유골을 받아 산등성이로 흩뿌렸다. 그녀는 쓸쓸한 마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기태의 영혼은 이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세 곳에 나뉘어 있었다. 미국의 바다, 한국의 강,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이 언덕. 잘 가요, 사랑하는 사람. 서울로 돌아온 정순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0년의 편지라는 이름의 노인 문학 프로그램이었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추억과 사랑을 글로 남기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소중해요. 정순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사랑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가치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곧 서울 전역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정순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느꼈다. 기태와의 사랑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어느 봄날 정순 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와 기태는 다시 18살이었고 학교 뒷산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기태는 그녀에게 프리지아를 건넸고 그녀는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 기태가 물었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꿈에서 깨어난 정순 씨는 창가로 걸어갔다. 봄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프리지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기태 씨. 정순 씨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7시 기상, 7시 30분 가게 문 열기, 8시 커피 한 잔, 그리고 8시 10분에 창가에 꽃 한 송이.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다. 기태와의 사랑을 통해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선생님, 왜 그 꽃만 팔지 않으세요? 새로운 손님이 또 물었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가장 좋아한 꽃이에요. 그리고 그 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랍니다.